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툰 시절입니다. 이 책은 2025년 2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아르떼, 저자는 어니스트 해밍웨이, 옮긴이는 정지연님입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미숙했던 25 해밍웨이가 파리에서 마주친 것들에 대해 담고 있는 책이에요. 나는 파리에서 삶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을 모두 뼈저리게 경험했다. 파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파리에서 거주하며 겪었던 6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21년 해밍웨이는 소설가 셔우드 앤더슨에게 비용이 저렴하고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예술가들이 있는 파리를 추천받고 해외 특파원 자격으로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건너갑니다. 이 책은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김욱동, 문학평론가 정승민 강력 추천책이기도 합니다. 해밍웨이는 전쟁 문학의 걸작에 무기여 자리거라로 명성을 얻었고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로 수십만 부 넘게 팔리는 대성공을 거두며 인간의 한계를 불굴의 정신으로 풀어낸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문학론을 통해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명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가 명성을 얻은 이후의 모습에 한해 25 서툰 시절의 그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세 파리로 건너가 아내 헤들리와 가난하게 살며 그곳에서 문학계 동료들뿐 아니라 예술계 유명인들까지 우연히 만나 교류하고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키우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밍웨이의 문학적 성공의 자양분은 파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5 해밍웨이는 파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예술론을 공부하며 역량을 키운 덕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작가로서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명성을 얻은 이후 1957년 가을 쿠바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회고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며 모은 책입니다. 위대한 작가의 사소한 일상과 당대의 예술가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마치 흑백 영화를 보듯 마주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온 혹은 지나고 있는 서툰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뜨겁지만 불안했고 찬란했지만 아팠던 서툰 시절을 마주하며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파리가 25 해밍웨이에게 던진 질문들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서툰 시절 파리가 25 해밍웨이에게 던진 질문들. 우리는 미숙했지만 빛났다. 가난도 옳고 그름도 옆에서 달빛을 받으며 누워있는 사람의 숨소리조차.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은 열망을 온몸으로 느끼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파리를 떠올린다. 위대한 작가가 가난하고 미숙한 시절 마주친 것들. 나는 파리에서 삶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을 모두 뼈저리게 경험했다. 소개. 해밍웨이는 1957년 가을 쿠바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해 1958년에서 1959년 겨우 미국 아이다호주 캐첨에서 작업했다. 1959년 4월에 떠난 스페인 여행에서도 작업 중인 원고를 가져갔으며 같은 해 가을 쿠바와 캐첨의 차례로 다시 가져갔다. 하지만 1959년에 안토니오 오르도네스와 루이스 미겔 도밍구인이 스페인의 투우장에서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다룬 위험한 여름의 집필을 위해 또 잠시 제쳐두었다가 마침내 1960년 봄 쿠바에서 원고를 완성하고 가을에 캐첨에서 약간 고쳤다. 이 책은 그가 파리에서 지내
1921년에서 1926년까지 이야기를 담았다. 서문. 이 책에는 작가가 생각하기에 그만하면 충분한 이유로 넣지 않은 장소와 사람, 생각, 느낌이 많다. 비밀이라서, 누구나 아는 거라서, 이미 글로 많이 쓰였고 앞으로도 분명 계속 다뤄질 거라서 등 말이다. 나무 아래 놓인 테이블로 음식을 나르던 권투 선수들과 정원에 권투링이 있었던 슈탄의 아나스타시에는 이 책에 나오지 않는다. 레리 게인지와 함께한 훈련도, 시르크 드베르에서 위대한 20라운드 경기도 없다. 찰리 스위니, 빌 버드, 마이크 스트레이터, 앙드레 마소, 미로 같은 좋은 친구들도 언급하지 않는다. 블랙 포레스트 항해도, 나와 벗들이 사랑한 파리 근교의 숲으로 떠난 당일치기 모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들도 이 책에 들어있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으리라. 독자들이 원한다면 이 책을 소설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알다시피 허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가 많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1960년 쿠바산 프란시스코 대 파울라에서. 일부 귀리의 방화. 가난한 소설가를 위한 서적. 그 시절에는 책 살 돈이 없어서 섹스피어 앤드 컴퍼니에서 책을 빌려 읽었다. 오대용 거리 12번지에 있는 그곳은 실비아 비치가 운영하는 서점 겸 도서 대여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 거리에서 그곳은 커다란 난로가 있는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장소였다. 테이블과 책이 꽂힌 선반이 있고 창가에는 신간이 진열되어 있으며 벽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살아있는 유명 작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스냅 사진처럼 보였는데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작가들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실비아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에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갈색 눈은 작은 동물처럼 반짝거리고 어린 아이처럼 초롱초롱했다. 예쁜 이마가 드러나게 빗어넣게 풍성한 갈색 곱슬머리는 귀 밑 그러니까 갈색 벨벳 자켓의 칼라선에 닿는 길이로 잘려 있었다. 그녀는 다리가 예뻤고 친절하고 쾌활하고 호기심이 많았으며 농담과 수다를 좋아했다. 단언컨대 그녀만큼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없었다. 처음 그 서점에 들어갔을 때는 무척 쑥스러웠다. 도서 대여점을 이용할 돈조차 주머니에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실비아는 예치금은 돈이 생기면 아무 때나 내라면서 대여카드를 만들어주고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빌려가라고 했다. 그녀가 나를 믿어줄 이유 따윈 없었다. 그녀는 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데다 내가 그녀에게 준 주소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 74번지는 무척 가난한 동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유쾌하고 매력적이며 호의적이었다. 그녀 뒤쪽에 건물 안뜰로 이어지는 안쪽 방에는 책이 가득 꽂힌 천장에 닿을 만큼 키 큰 선반들이 질비했다. 첫날 나는 트루게네폰의 사냥꾼의 수기 2권과 D.H. 로렌스의 초기 작품을 빌렸다. 아들과 연인이었던 것 같다. 실비안이 원하며 더 빌려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코스탄스 가넷이 번역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의 노르군과 기타 단편 모음집을 추가로 골랐다. 이걸 다 읽으려면 다시 들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실비아가 말했다. 예치금을 내러 들리겠습니다. 집에 돈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돈은 형편이 낼 때 내도 괜찮아요. 조이스 씨는 언제 오시나요? 내가 물었다. 보통은 오후 늦게 오시는 편이에요. 조이스 씨를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미쇼에서 가족과 식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중인데 들어가서 아는 체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미쇼는 비싼 식당이고요. 집에서 요리해 드시는 편인가요? 요즘은 그런 편입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있어요. 사시는 동네엔 레스토랑이 하나도 없죠? 네. 어떻게 하십니까?
라르보 씨가 거기 살았거든요. 그것만 제외하면 아주 마음에 드는 동네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맛있고 저렴한 식당은 팡테온 근처예요. 그쪽 동네는 잘 몰라요. 저도 집에서 식사를 한답니다. 언제 부인과 함께 오세요. 일단은 제가 예치금을 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쨌든 초대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카르디날 르무알 거리에 있는 우리 집은 방 2개짜리 아파트였다. 온수도 나오지 않고 집안에 화장실도 없으며 소득 가능한 온수통 뿐이었지만 미시간의 옥의 변수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그래도 전망이 좋고 바닥에 놓인 스프링이 튼튼한 매트리스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벽에는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그림이 걸린 쾌적하고 즐거운 아파트였다. 빌린 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새로 알게 된 그 멋진 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타티, 그래도 오늘 오후에 가서 돈을 내고 와요. 아내가 말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같이 가. 서점에 들렀다가 생강변에서 산책하면 되겠어. 생거리를 걸으면서 갤러리와 상점들을 밖에서 구경해요. 좋아. 아무데나 걷다가 아는 사람 없는 새로운 카페에 들러서 한잔해도 좋고 2잔 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든 가서 식사도 하지. 안 돼요. 도서 대여점에 돈 내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밥은 집에 와서 먹어. 창가에서 바로 보이는 길 건너편의 협동조합에서 본루 와인을 사와서 마시지. 창문에 가격이 적혀있어. 그 다음에는 책을 읽다가 침대로 가서 사랑을 나누는 거야. 평생 서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이지. 정말 멋진 오후와 저녁이 되겠어요. 이제 점심 먹어요. 배가 고프네. 카페에서 크림 넣은 커피만 마시고 이랬더니. 일은 어땠어요, 타티? 잘 된 것 같아. 희망사항이지만 점심 메뉴는 뭐야? 레디시 약간이라 메시스 포테이토를 곁들인 신선한 송아지 간 요리. 그리고 엔다이브 샐러드예요. 디저트는 애플 타르트고요. 앞으로 어떤 책이든 다 읽을 수 있어. 여행 갈 때 가져갈 수도 있을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거기 해리 제임스의 책도 있어요? 물론이지. 세상에 그런 곳을 알게 되다니 우린 운이 좋아요. 우린 언제나 운이 좋지. 하지만 나는 바보처럼 부정타지 않고 행운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나무를 두드리는 걸 깜빡하고 말았다. 집안에 널린 게 온통 나무였는데도 말이다. 생강은 고독해. 카르디날 르만 거리의 꼭대기에서 생강으로 내려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었다. 가장 짧은 길은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거지만 경사가 심했다. 평평한 길에 이르러 혼잡한 생 제르맹대로의 초입을 건너며 칙칙한 풍경이 나왔다. 바람 부는 음산한 강둑이 쭉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와인 도매 시장이 있었다. 파리의 여느 시장들과 다른 그곳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와인을 저장해두는 보세창고 같은 곳이었다. 밖에서 보면 군수 창고나 포로 수용소처럼 음산하기 짝이 없었다. 생강의 건너편에는 좁은 거리와 높고 아름다운 고택들이 들어서 생 루이섬이 있었다.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왼쪽으로 돌아 생 루이섬을 따라서 부둣가를 내려갈 수도 있었다. 반대편은 노르트담과 시테섬이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헌 책방들에서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한 미국 신간을 싼 값에 건질 수도 있었다. 투르 다르장 레스토랑 위층에는 손님들에게 빌려주는 방이 몇 개 있었다. 방에 묻는 손님들은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았다. 그들이 방에 놓고 가는 책을 직원이 바로 근처의 강변 헌책방에 팔았다. 그래서 헌책방 여주인에게 단독 몇 프랑만 치르면 그런 책을 살 수 있었다. 여주인은 영어로 된 책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헐값에 싸들여 이문을 아주 조금 남기고 빨리 팔아 치웠다.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읽을만 해요? 읽을만한 것들도 가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역시 영어책을 파는 거 도박이나 마찬가지군요.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그럼 영어책은 팔지 말고 뒀다가 저한테 보여주세요. 안 돼요. 그냥 놔둘 순 없어요. 당신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한참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가능한 빨리 팔아야 해요. 가치 있는 책인지 아무도 모를 때 팔아치워야죠. 결국 가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영영 안 팔릴 테니까. 그럼 프랑스어로 된 책은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선 그림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림의 질이고요. 좋은 책이라면 분명 주인이 제대로 제본을 해놓았을 거예요. 영어로 된 책은 전부 제본은 되어 있지만 그 질이 형편없어요. 제대로 판단할 방법이 없죠. 뚜르다르장 옆에 헌책방을 지난 다음에는 그랑 조기스탱 부두까지 가야만 미국 책과 영국 책을 취급하는 책방이 나왔다. 거기에서부터 볼테르 부두를 지나서까지는 생강 자 안에 있는 호텔 직원들에게 사들인 책을 파는 책방이 몇 군데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볼테르 호텔에는 부유층이 묵었다. 어느 날 친해진 또 다른 헌책방 여주인에게 책주인이 직접 책을 파는 경우도 있는지 물어보았다. 아니요. 전부 버려진 책들이에요. 가치 없는 책이란 뜻이죠. 친구들이 배에서 읽으라고 준 걸 거예요. 글쎄요. 그럼 배에도 놓고 가는 책이 많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놓고 간 책을 재본해서 배 안에 모아 도서관을 만들죠. 아주 똑똑하네요. 적어도 재본은 제대로 되어 있겠어요. 그러면 가치 있는 책이 되는 거죠. 나는 일을 끝낸 후나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을 때며 부둣가를 걷곤 했다. 걸으면서 뭔가를 하거나 사람들이 아주 능숙하게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 머리가 잘 돌아갔다. 앙리사세 동상이는 뽕래프 다리 아래 스테선 맨 앞쪽은 뾰족한 뱃머리 같은 모양으로 섬이 끝나는데 강가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가지가 우거진 크고 멋진 밤나무들이 있고 생강의 강물이 흐르는 후미에 낚시하기 좋은 장소들이 있었다. 공원으로 가는 계단을 내려가며 커다란 다리 아래로 낚시꾼들이 보였다. 강의 수위에 따라 낚시 명당이 바뀌었다. 낚시꾼들은 마디가 울퉁불퉁한 기다란 대나무 낚싯대를 사용했다. 아주 가느다란 목줄, 가벼운 장비, 새의 깃털로 만든 찌가 있었다. 그들은 전문가처럼 아주 능숙하게 적당한 지점을 골라서 미끼를 던졌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 대개는 황어 비슷한 모샘치를 잔뜩 낚았다. 그 생선은 통째로 튀기며 한 접시 해치우는 것은 일도 아닐 만큼 맛이 좋았다. 살이 통통하고 단맛이 났으며 신선한 정어리보다도 맛있었다. 또한 기름지지 않고 담백해서 뼈까지 다 먹었다. 가장 맛있는 모샘치 요리를 파는 곳은 강 위쪽에 있는 바 매동의 노천 식당이었다. 우리 부부는 다른 동네로 외출할 돈이 있으며 종종 그 식당에 들렀다. 식당 이름은 기적의 낚시였는데 미스카드의 일종인 아주 맛있는 화이트 와인을 팔았다. 시슬레이 그림에서처럼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었고 못바상의 단편에 나올 법했다. 하지만 모샘치를 먹으러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생루이 섬에서도 아주 맛있는 모샘치 튀김을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생루이 섬과 베르갈랑 광장 사이에 있는 생강의 낚시 명당을 찾는 강태공들을 몇 명 알고 있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와인 1리터와 빵, 소시지 약간을 사들고 가서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낚시도 구경했다. 여행 작가들은 생강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낚지 못하는 정신나간 사람들인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다들 진지하게 낚시했고 수학도 있었다. 낚시꾼들은 대부분 얼마 되지 않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남자들이거나 하루 또는 반나절 일을 쉴 때마다 낚시터를 찾는 낚시광들이었다. 마른 강이 생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샤랑통이 낚시하기에는 더 좋았지만 파리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았다. 나는 낚시를 하지 않았다. 낚시 도구도 없었고 돈을 모아 스페인 가서 하는 게 더 좋았다. 게다가 일이 언제 끝날지, 언제 출장을 가게 될지 모르니 좋은 물때가 따로 있는 낚시를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도 있었다.
하지만 관심은 많아서 항상 유심히 지켜보았다. 낚시는 알수록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였다. 진지하고 건전하게 낚시를 즐기고 튀겨 먹을 생선 몇 마리를 가족들에게 가져가는 도시 낚시꾼들을 생각하며 기분이 좋아졌다. 강가에 있으면 절대로 외롭지 않았다. 낚시꾼들을 비롯한 사람들, 화물을 싣고 다니는 아름다운 바지섬, 다리를 지날 때 접히는 굴뚝이 달린 바지선을 끄는 예인섬, 돌 쌓인 강둑에 늘어선 키 큰 느릅나무와 플라타너스, 가끔 보이는 미루나무, 파리처럼 나무가 많은 도시는 봄이 오는 게 눈에 보인다. 매일 조금씩 다가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한 밤바람이 불어온 다음 날 일어나 보면 봄이 와 있다. 하지만 가끔은 차가운 장대비가 봄을 저 멀리 밀어내버린다. 그러면 봄이 영영 오지 않을 것만 같고 인생의 한 계절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사실은 그때가 파리에서 유일하게 슬픈 시간이다.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보통은 가을이 슬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그래도 그때는 얼어붙은 강이 언젠가 녹게 되어 있듯이 언젠가 봄이 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차가운 비가 성큼 다가온 봄을 막으며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요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슬퍼진다. 언제나 결국 봄은 오고야 말았지만 봄이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결국 삶이란 누구나 서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인생을 배워가는 거겠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